네, 안녕하세요. 군무원 면접 우연아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군무원 면접의 평가 항목을 한번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은 면접에 대한 답변이 면접관의 평정 항목에 따라, 평가 항목에 따라 점수를 받게 되시는데요. 군무원 면접의 평가 같은 경우에 평가 기준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까지만 해도 100% 면접으로 합격했었고 상, 중, 하 3, 2, 1점의 점수를 줬다면 지금 면접은 5개의 평정 요소에 5, 4, 3, 2, 1 수미양가로 점수를 보다 좀 체계적으로 나눠서 받게 되실 건데 수미양가 전체 점수 중에 미 평균 점수 심사위원들의 합의 평균 점수 미 이상인 분들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그럼 불합격 대상자는 반대로 과반수 이상이 2개 이상의 평정 요소에 대해서 가 1점으로 평정한 경우 혹은 면접위원회 과반수가 가로 평정한 경우에 불합한다. 결과적으로 이 가라는 점수를 면접위원 절반 이상이 점수에 채점되게 되면은 그분은 불합격 대상자로 구분된다라고 하는데 자, 면접에 있어서 우리는 수미양가 이렇게 5개의 항목 중에 안전하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못해도 미 이상, 수, 우 맞는 답변 정도로만 가야 됩니다. 5가지 평정 요소를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이 평정 요소마다 20%의 비중을 받게 되겠죠. 5개의 평정 요소다 보니까 각각의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의 항목입니다. 자, 그리하여 우리가 어떤 평정 요소의 평가를 받냐? 5가지 평정 요소 중에 첫 번째 평정 요소는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입니다. 군무원은 군부대에서 군인과 함께 근무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군인과 함께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 직업 자체가 직업관과 정확한 공직관과 그에 맞는 정신자세가 충족되어 있는가를 묻는데 5개의 평정 요소 중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낯설어하는 항목이 이 가의 항목입니다.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에서는 공무원과 다소 다른 부분을 좀 보는 게 있는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공직관과 직결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묻는다면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는 국가와 군대와 안보와 국가 관해까지 좀 확장되어 있는 질문들이 출제되다 보니까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플러스 군인의 정신자세까지 좀 확장되어 있는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직관, 국가관, 윤리관에 대한 질문들이 자주 출제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전에 이제 자기소개서를 제출을 할 건데 첫 번째 항목이 성장 과정, 성장 환경, 두 번째 과정이 환경, 세 번째가 자아 표현, 네 번째가 지원 동기 및 포부입니다. 자, 그랬을 때 성장 환경, 성장 과정에 대한 것들은 제외하고 세 번째 자아 표현 항목에서 기술을 하라고 되어 있는 게 국가관과 안보관과 지원자의 성격, 좌우명, 가치관입니다. 자, 여러분은 요 자아 표현의 확장된 질문으로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전조사,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사전에 하실 때부터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가 어떤 게 있는가를 잘 꼼꼼히 생각해 보시고 쓰는 게 좋은데 이번 저희 시대 에듀에 있는 교재 자체가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를 굉장히 잘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를 참고하셔가지고 정신자세가 어떻게 들어가면 좋을지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하여 질문들은 어떤 게 있냐는 질문 강의에서 알려드릴 거지만 면접관의 평가 기준은 이렇습니다. 국가관은 건전한가?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책임의식은 강한가? 지원 동기가 분명하고 건전한가? 공과사를 구분하고 봉사정신은 투철한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나오고 군인과 함께 근무하는 특정직 군무원이다 보니까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자, 군인과 군무원의 차이점은 아는가와 같이 정확히 군무원을 이해하고 온 사람이 맞는가에 대한 이렇게 확인 사살들도 이뤄집니다. 군인과 공무원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오. 이런 질문들도 정신자세 항목으로 포함될 수도 있고요. 육군의 몇 대 가치 중에
어떤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들도 이 정신자세 항목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재작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질문인데 특정 연예인 BTS의 병역 특례에 대한 지원자의 찬성 반대 의견 얘기해봐라.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와 같이 현재 이제 사회가 다루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시사형 질문으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될 게 군에 대한 것들, 소속 조직에 대한 것들, 현재 다루고 있는 이런 시사, 상식에 대한 것들을 같이 준비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는 그래서 본 강의에서도 굉장히 주의 깊게 다루고 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만들어가는 식의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 강의에서도 정신자세 항목을 다룰 때는 또 국내, 외, 정서에 대해서도 같이 다룹니다. 현재 북한은 끊임없이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지원자는 이 군대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원자가 생각하는 올바른 국가관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군대는 어떤 목적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와 같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안보관, 국가관에 대한 것들을 포괄적으로 묻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하위 항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 공직관입니다. 자, 공무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항목인데 공직관에 대한 질문들은 이렇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사기업이 아닌 공직자로서 가져야 될 가치가 있다면 가져야 될 공직관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냐를 중점적으로 묻기도 하고요. 자, 공무원이 아닌 군무원을 선택한 이유가 어떤 게 있겠냐. 그리고 우리가 군무원을 지금 현재 많이 채용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 이런 질문들도 공직관에 대해서 상식이 있어야 답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빠르게 해결해야 될 사회적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이런 질문들도 묻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와 남북관계 통일이 된다면 어떨 거라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들도 출제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같은 경우에 1개 내지 2가지 정도의 질문들이 출제가 되고요. 아예 안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아예 안 받는 경우는 이제 군에 대한 경험이 있다거나 뭐 장교 출신의 지원자 같은 경우에 충족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질문들은 최대한 다른 질문에 흡수시켜서 출제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떤 질문들이 출제가 되냐면 우리가 군무원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직 가치는 무엇인가와 같이 지원자의 생각을 묻는 질문들이 출제가 된다거나 어떤 상황에서 공직자로서 어떤 상황 판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상황 판단형 질문들이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잘 나오는 질문들은 상급자가 지원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다, 어떻게 하겠냐와 같이 원래 공무원 면접에서 자주 출제되던 질문들도 상관이 지시한다,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군대 형식으로 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해 질문 같은 경우에 이 첫 번째 항목 같은 경우에 공직관과 지원자의 직업관이 명확히 있어야 되고 또 이런 질문들도 출제되기도 합니다. 자, 군무원은 희생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많이 중요시 여기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이런 질문들도 굉장히 나옵니다. 자, 밑에 2번째 항목은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입니다.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은 이제 편하게 말하자면 전공 질문 출제가 된다는 건데 전공 질문 같은 경우에도 해당 직렬에 따라서 질문의 깊이들이 약간 달라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굉장히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 직군, 뭐 행정 군수직 제외한 기술 직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스피드 퀴즈 수준으로 질문 자체를 5개 연속으로 출제한 다음 자기소개해보세요와 같이 굉장히 이런 페이스를 좀 깨트린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전공 질문을 5개까지 묻는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현업에서 실무에 바로 투입됐을 때 문제가 없을 정도로 백그라운드 지식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공 질문을 준비할 때도 질문이 이렇게 5개까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전공 질문에 대한 답변들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행정 군수직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제된 질문들이
굉장히 이 채용 인원수도 많고 기출 질문들이 굉장히 많지만 뭐 전산, 보안, 뭐 군사 정보 이런 좀 소수의 인원들을 뽑는 직군들 같은 경우에 질문 자체가 현재 이 기출되고 있는 질문 수도 적기 때문에 이 전공 질문을 준비할 때 우리 필기 준비하셨던 거 한 번 더 되새김질 하시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기술직군 같은 경우에 면접관이 교수님이 들어가시는 경우들도 덜어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공 질문 자체가 5개 출제된다. 그중에 4개 맞췄다, 1개 틀렸다라고 해서 이 1개 틀린 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우리가 평정 요소가 5개 항목이고 전공 질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 틀렸다라고 해서 전체 질문을 다 말아먹지 마시고 하나 지금 20%에서 한 18%까지 점수를 받았겠구나 생각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다른 정신자세, 의사표현, 창의 의지, 예의 품행으로 잘 채우면 되기 때문에 전공 질문 하나가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전체 토탈 스코어를 바탕으로 최종 득점자 순으로 최고 득점자 순으로 배치하기 때문에 하나의 질문이 바로 합격과 당락을 결정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뭐 사상이나 가치관에 대해서 완전히 흔들렸을 경우에는 그게 치명적일 수 있겠지만 전공 질문은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도 다른 질문에서 보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되 그렇게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전공 질문, 평가 방식은 단답형 구술평가에 가깝다. 네, 그래서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하면 점수 오케이 하고 넘어갑니다. 해당 직렬과 관련성이 높은 질문 1~2개 정도 주어지고 간략하게 단답형으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서술식 답변과 개인적 견해 요구하기도 하는데 자, 이런 거는 어떤 형태의 질문들이 출제가 되냐면 재작년에 이제 그 국군장병들의 휴대폰 사용을 허용시키면서 보안 전산 쪽 담당자를 많이 채용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앞으로 핸드폰 사용,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는 상황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이버 보안 문제가 어떤 게 있겠으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할까와 같이 지원자의 견해를 묻는 게 출제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전공 질문 답변이 질문 답변이지만 생각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보셔야 될 거는 이 내 직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현 상황에서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까지 같이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도 장황하게 얘기하기보다는 본인 견해 간략하게 설명하라라고 합니다. 면접관 기준은 관련 업무에 대한 지식이 있는가, 전문 용어 바르게 이해하냐, 현재 정책, 시책, 아까 뭐 국군장병들의 휴대폰 사용 이런 것들과 관련된 질문들이 출제가 됐었고 국제정서 및 시사성에 있는 문제에 관심이 있냐입니다. 그래서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이라고 묶여있기 때문에 전공에 대한 질문들이 나오기도 하고 응용 능력,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걸 어떻게 시행하는 게 좋겠냐, 어떻게 실행하는 게 좋겠냐,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해소하는 게 좋겠냐와 같이 문제가 출제됩니다. 전문 지식, 지망하는 직렬에 대한 지식, 잘하는 과목, 취미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질문하여 학식과 지성을 평가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전문가일 경우 아까 교수님이 정도 들어온다면 그 평가 기준도 매우 높고 전문적인 수준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고위급들 같은 경우에 교수님이나 그 현직에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들, 교육하시는 분들이 들어옵니다. 일반 상식 같은 경우에는 시사 상식에 대한 질문들 많기 때문에 일간지나 잡지 보는 게 좋고 국방일보 통해서 군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림살이를 사는 직군들이 있죠. 행정 직군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방비 규모가 얼마인 줄 아냐, 이런 것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 관련된 내용들 잘 참고하시면 되고요. 군무원 왜 많이 뽑는지 아냐, 이런 것들도 현재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으며 우리가 부족한 인력을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일반 상식들도 국방일보 통해서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방일보에서도 어떤 식으로 나눠져 있냐면 국방부, 육군, 뭐 해군, 공군 이렇게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실 때도 우리 소속 조직, 앞으로 소속되어질 조직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뭔지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신문 보실 때도 그냥 사이트에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한번 훑게 되면 어떤 게 중요한지에 대한 감이 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방일보를 읽을 때는 아싸리 이 신문 자체를 PDF로 보는 게 있어요. 실제 신문을 PDF로 옮긴 것처럼 실제 신문 크기로 늘 이렇게 국방일보는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메인 헤드라인 기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중요한 기사들 이렇게 있고 좀 덜 중요한 것들 기본적으로 수록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신문 형식으로 글을 보면서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의 기사에서는 어떤 게 주요 내용인지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국방일보는 면접 준비하시면서 계속 보셔야 됩니다. 응용 능력, 이론에 대한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그 지식의 응용성까지 같이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지식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 응용 능력 떨어진다면 제대로 처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래요. 전산직 같은 경우에 예로 들자면 이제 외부의 침입이 예상된다라고 가정된다면 어떤 절차대로 이 침입 과정을 확인할 것이며 방어하겠냐 이렇게 순차적으로 얘기해봐라 있거든요. 그럼 먼저 어떻게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걸 먼저 하겠고 그 다음 어떤 절차를 밟을 거고 그 다음 어떻게 하겠고 이런 업무의 프로세스 순서대로 얘기해봐라 이런 질문들도 출제가 됩니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같은 경우에 사실 내가 꼭 하지 않아야 될 것들만 가려내면 됩니다. 말이 지나치게 빠르거나 느리거나 더듬거나 불안해하거나 질문과 다른 답변을 2회 반복 이럴 경우에는 사실 점수가 수음이한가 중에 밑에 하위점의 점수를 획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이제 오프라인에서 학원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스터디 다니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내가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이 다소 떨어진다라고 생각되는 경우는 독학하시지 마시고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거나 혹은 온라인에서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다른 사람은 어떤 정도 수준까지 이 답변을 구술하는지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같이 비교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은 들었을 때 이해가 잘만 된다면 그렇게 수, 미, 양가 중에 양가에 포함된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만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이제 이렇게 더듬거나 불안해하거나인데 사실 면접에 들어갈 때는 저도 이제 긴장되고 떨리다 보니까 더듬고 불안한 거는 감안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적으로 모든 질문을 더듬는다거나 모든 질문에 불안해서 말을 못하는 정도까지 가야 최하점 받기 때문에 요거는 웬만한 수험의 스트레스, 시험에서 겪는 불안감 정도라면 괜찮습니다. 화술적인 부분들도 이제 본 강의에서 담을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논리정연하게 답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보통 이제 앵무새화법이라고 해서 질문을 답변 서두에 땡겨가면서 생각할 시간을 벌고 이제 내가 준비한 답변 방향을 뱉어내는 그런 시간을 좀 버는 그런 화술들도 구사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들도 강의 들어보면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논리성에 해당되는 질문들은 어떤 게 있냐면 지원자의 생각을 이야기할 때가 있겠죠. 예를 들어 BTS의 병역 특례에 대한 지원자의 생각을 얘기해라. 이런 거는 전공 질문처럼 툭 튀어나오는 답이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원자의 생각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전달되는가에 중점 맞춰서 평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자의 생각, 저는 BTS 병역 특례에 대해 이렇게 시행돼야 된다, 이렇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순으로 편안하게 이야기한다면 어렵진 않습니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같은 경우에 또 경험형 질문, 말 못하시는 분들, 내 화술 약간 딸린다 하시는 분들은 이 경험형 질문에서 굉장히 많은 티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답변하실 때도 경험형 질문은 시작 부분의 육하원칙을 두 갈식으로 잘 이야기하시면서 트러블 겪었던 경험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이라면 네, 저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 과정에서 트러블을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와 같이 논리성을 논리정연하게 잘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우리가 이해력 항목, 여기서 정말 우리가 많은 결함을 보여주는 수험생들 가끔 계십니다. 동문서답. 한 번은 긴장해서 넘어가겠지만 두 번 이상 반복된다. 이런 논리성 점수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해력, 질문 내용을 잘 이해한다는 것이 응답의 기본인데, 예를 들어 A라는 질문했는데 답변을 B로 해요. 근데 A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다가 구구절절 A는 A였기 때문에 A, B여서 B입니다. 이렇게 말끝 자체가 굉장히 질문과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들도 있고, 쓸데없는 답변들을 굉장히 많이 넣어서 논리성과 이런 좀 즉각적인 이해가 어렵게 좀 느껴지는 그런 화수를 구사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말귀 잘 못 알아듣구나 생각하고 최하점 줍니다. 그래서 앞에 계신 분들은 막 친절하게 기다리긴 하겠지만 면접에 할당되는 시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1분 이상, 2분씩 듣고 계시진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내용들을 한 번에 구술한다면 잘립니다. 이해력도 질문의 취지 다시 이해하고, 나 중간에 모르겠다 혹은 질문 자체를 이해 못하겠다, 그럼 다시 물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재작년부터 이제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면접관도 마스크를 끼고 면접에 임하고 면접자도 마스크를 끼고 면접에 임합니다. 앞에 계시는 면접관 분들은 계속 하루 종일 면접에 대한 질문을 출제하고 답변을 듣는 과정을 겪다 보니 이제 끝날 때쯤 되면 면접관 분들이 굉장히 지쳐 계십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질문을 하시는데 안 들리게 너무 힘이 없으셨겠죠? 면접자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냥 다시 묻기가 좀 죄송스러워서 내가 이 말을 들은 게 맞겠지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근데 면접관이 중간에 끊으면서 아니 그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이 질문 한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랬을 때도 이 친구는 한 번 더 물어봤어야 했는데 당황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에 못 물어보고 예상되는 그런 질문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내가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못 들었을 때 다시 물어서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질문 자체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의사표현의 정확성, 이해력은 질문을 잘 듣고 표현력은 답변을 잘 하는 건데, 표현력 같은 경우에 마스크를 쓰고 면접에 임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KF94를 반드시 끼고 오라고 하셔가지고 KF94를 끼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전달 자체가 굉장히 안 됩니다. 그러면 표현력 항목에서 내가 계속적으로 좀 실점될 수 있기 때문에 전달도 잘해야 된다. 그래 하여 면접자와의 문답을 통해 면접관은 면접자가 답하는 데 있어 전개가 질서정연한가, 사족 달지 않고 요점만 간결하게 이야기하는가, 가타부타 되지 않고 간결하게 답변 이야기하는가, 답변이 듣는 사람에게 감명까지는 그렇지만 사용하는 용어가 적절하고 잘 전달되고 있는가, 어휘력이 풍부한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은 질문 한 개 가지고 바로 평가가 이루어지기보다는 들어오는 순간 자기소개부터 나가는 마지막 할 말, 전체적인 모든 질문들을 듣고 이 수험생의 답변을 통해서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을 종합하여 평가합니다. 그래서 한 개의 질문이 하나의 답변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평가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준비해서 들어갈 질문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자기소개, 지원 동기, 과거 경험이라던가 주도성, 트러블 경험, 힘든 경험,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모든 질문들이 다 의사표현과 정확성, 논리성이 같이 평가되고 있다는 것 잊지 말면 됩니다. 대화법 같은 경우에는 자신 없는 작은 목소리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외치는 느낌으로 이야기하시는 것도 좋진 않습니다. 작은 목소리 응답, 속어, 은어 써서 안 되고 이런 것들 당연히 아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너무 외운 답변을 하면은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바로 답변하는 경우들이 있다면 약간 좀 신뢰감을 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바로 이야기하시기보다는 1, 2초 정도 텀을 가지신 다음에 답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면접에 들어가면 빨리 이야기하는 게 되게 내가 의지가 강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자칫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야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창의력, 의지력, 발전 가능성 같은 경우에 여기서 시점이 미래 시점으로 향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질문들이 있냐면 판단력 항목에서는 면접 질문은 각양각색, 순간적으로 판단을 망설이고 긴장하면 면접관 의도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되고 판단 안 될 수 있다. 이때는 생각해서 경솔한 대답을 하지 않도록 한다인 건데 여기서 사실 이 항목보다는 이거는 판단력은 3번 항목, 의지력, 의사표현 항목에 조금 더 가깝긴 한데 판단력 질문은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야 하는 질문 같은 경우에 뭐 군에서의 적극 행정에 대한 생각 어떠냐 이런 질문들 군에서 적극 행정을 도입한다면 어떻게 하면 하는 게 좋겠냐와 같이 지원자의 아이디어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모르면은 혹은 생각을 조금 해서 나올 답변일 것 같으면 이때는 생각하는 시간을 버는 게 좋아요. 네, 우선 군에서의 적극 행정에 대한 저의 답변을 말씀드리자면과 같이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버는 게 좋은데 갑자기 이상한 데 꽂혔어요. 적극에 꽂혀가지고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며 막 이런 좀 답변과 다른 접근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섣부르게 접근되지 않게끔 실제로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한 질문에서는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다라는 잠시 생각하는 시간 가져도 괜찮겠습니까? 혹은 이 질문을 곱씹으면서 답변 방향을 구술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디어 차원으로 묻는 질문은 창의력 항목으로 직결돼서 평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뭐 그리고 이런 거 있죠. 군대를 기피하는 이 청년들이 많은데 군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자의 아이디어가 있다면 어떤 게 있겠냐? 뭐 지원자가 행정에서도 국군 홍보를 맡게 된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군의 기피 현상을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지원자 생각이 잘 드러나야 되는데 뭐 적극적으로 포스터를 붙이겠다와 같이 단편적인 답변을 한다라던가 너무 약간 깊이 없는 답변을 해버리게 되면 창의력 항목에서 깎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할 시간이 벌려져야 된다. 그럼 생각할 시간을 가지셔도 됩니다. 자, 면접관은 의욕적 활동, 왕성한 연구심, 일에 대한 창조적 노력, 강렬한 패기, 정열 등 질의응답 과정에서 전반적인 것들을 보고 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기력하고 창의력, 의지력이죠. 근데 이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무조건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와 같은 이 발언만 의지를 나타내는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한 몸 바치겠습니다. 이런 것들 그렇게 많이 신뢰를 주는 답변은 아닙니다. 자, 창의력, 의지력 또 그리고 항목 하나가 더 있었죠. 발전 가능성 항목. 발전 가능성 항목에서 평가되는 것은 지원자의 계획성입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계획성 있게 일을 잘하는 성격인가를 보는 건데 여기에서 시점 자체는 미래에 향해 있기 때문에 자, 10년 후의 지원자의 모습, 입직 후의 지원자의 모습, 앞으로의 계획 이렇게 시점 자체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를 뜻하는 그런 질문을 받는다라면 구체적으로 내 3년 후의 계획은, 5년 후의 계획은, 10년 후의 계획은, 육군에서 저의 최종 목표는과 같이 구체적으로 지원자의 플랜을 잘 좀 세워서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10년 후의 계획인데 뭐 인정받는 리더가 돼요. 뭐 이런 것보다는 저는 어떤 행정 부분에서 인사전략 전문가로 성장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이런 것처럼 구체적으로 건더기가 건져질 수 있는 답변을 만들어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편하게 대인관계가 될 건가 이걸 봐야 되고 사회성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자, 마지막 항목 예의 품행, 준법성, 도덕성 및 성실성인데 자, 1번부터 4번까지 항목은 다 언어적인 표현으로 평가가 된다면 여기에서는 다소 비언어적 표현 말을 하지 않고 보여지는 시각적인 것들이라던가 지원자의 태도라던가 느껴지는 분위기라던가 등등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들, 의상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지원자의 전반적인 이 사람은 우리 조직에 흡수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봅니다. 그리하여 예의, 명랑성, 협동성, 패기, 호감도 등 외모에서 받는 인상을 추정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갑자기 삘 받았어요. 면접 날에 삘 받았어. 오케이. 나 이렇게 평범하게 입고 가면 눈에 띄지 않는다. 빨간 와이셔츠 입고 가겠습니다.
해병 정신으로 빨간 와이셔츠, 빨간 정장, 빨간 구두, 양말까지 신고 갑니다. 개인기 수준으로 선글라스까지 끼고 갑니다. 멋있게 해병대에서 그때 샀던 선글라스. 이렇게 가게 되면 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지원자의 품행에서 저 사람 요주의 인물이다. 저 사람 좀 약간 관심이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인 것 같아서 우리 군에 오면 좀 힘들겠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죠. 또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네일아트라든지 화장이라든지 귀걸이라든지 문신이라든지 굉장히 화려하게 오는 분들 같은 경우도 용모와 복장은 단정한가를 놓고 봤을 때 이 역시 점수가 플러스로 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미니스커트를 입고 간다던가 원피스를 입고 간다던가 같이 굉장히 튀는 것들은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예의 항목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굉장히 좀 무례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내용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항목들은 다 합니다. 다리를 꼬고 있다라던가 다리를 계속 떤다라던가 계속 분답게 왔다 갔다 한다라던가 이렇게 행실 자체가 올바르고 바르지 않다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이 항목에서 뺍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뭐 건강까지 면접 전날에 건강까지 막 창백한 얼굴까지 뭐 이렇게 하고 갈 수는 없겠지만 의욕적인 목소리나 무성의한 태도, 표정 같은 경우에는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 친구는 품행이나 의지나 이런 것도 별로다. 그러면 4번, 5번 항목에서 점수가 까일 겁니다. 복장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혐오감 주는 복장이라던가 단정하지 않은 분위기를 풍겼을 때 좋지 않고요. 자, 그리고 이 태도 같은 경우에는 손을 굉장히 많이 쓴다라던가 되게 뭔가 팔짱을 낀다라던가와 같이 독단적으로 튀는 행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나머지 것들은 다 뭐 성실성 이런 것들은 사실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인 느낌으로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것들을 어필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종점자가 만약에 나왔거나 선발 예정 인원이 이제 합격자가 선발 예정 인원을 넘어버리는 경우, 예를 들어 우리 4명 뽑아야 되는데 5명까지 합격자로 올렸어요. 동점자 발생해서. 그럴 때는 필기 점수를 같이 반영하여 퍼센테이지 반영해가지고 50% 반영해서 합산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 면접을 100%로 반영해서 뽑았을 때는 면접 순으로 줄 세우기에서 필요 인원에 따라 커트를 했다면 지금은 반영되는 퍼센테이지가 있다 보니까 필기에서 통과된 인원을 대상으로 면접에 진행되는데 면접에서도 동점자가 발생됐다면 기존에 통과됐던 필기에 대한 점수 순으로 다시 한번 반영됩니다. 동점자 발생 시 필기 점수 순으로 다시 반영돼서 필요 인원만큼 커트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접을 잘 봤다라고 해도 사실 필기를 더 잘 본 사람이 있다면 그 점수를 내 동점자가 필기를 더 잘 봤다면 그분이 합격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수, 우, 미, 양, 가 중에 못해도 수랑 우를 받는 답변으로 갖고 가야 안전하게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수, 우 받는 답변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면접 평가 항목과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본 강의로 이어가겠습니다.